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달 첫 거래일 굉장히 괜찮았네요. 지금 네. 산타랠리가 이미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 국내 증시는 또 오히려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 이제 변동성이 예. 엄청나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고 나서 굿모닝 마켓스다 이렇게 확인했다시피 아니 무슨 10몇 bp씩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예. 2년물이 16bp 빠졌잖아요. 네네. 놀라운 낙폭입니다. 금리 낙폭이고 달러도 훅 떨어지고 우리 또 15원 80전 올랐던 환율이 NDF 시장에서는 또 금요일 날 10원 넘게 빠지고 네네. 이 와중에 또 오늘 우리 아마 대부분 2차 전지 갖고 계신 또 투자분들은 굉장히 이 개장 시점이 기대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지난 주말에 장 끝나고 또 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도 또 궁금하고 하루하루 정말 이거 다이나믹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업나이즈 이효석 이사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지금 이제 12월 달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번 주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좀 보면요. 네. 월요일부터 볼까요? 월요일 날은 국내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개각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요. 네. 그리고 홍콩 법원에서 중국 헝다 관련해서 소송 심리가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침에 오면서 이제 체크해 보니까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네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FTA 공동의를 앞두고 중국에서 약간 실력 행사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LS 머티리얼즈 공모주 청약도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은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이게 졸트가 발표되는데 이게 구인자 수죠. 미국의 구인자 수가 얼마나 더 많으냐, 적냐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11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이라는 거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민간 고용 미국의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의 예비치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일들 중에서는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다든지 그리고 두바이에서 COP라고 해서 기후 관련 회의가 예. 열린다는 점 이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전자 가위 승인 여부가 또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런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어쨌든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되겠고요. 예.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다음 주는 12일 날 CPI,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FOMC 회의가 13일로 그럼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을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용 시장을 좀 가늠할 수 있겠네요, 지표들이. 네네. 예. 고용 시장에 대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그러게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일정 중에 목요일 날 두바이 COP28 캅이라 읽습니까? COP라 읽습니까? 네. 저건 무슨 회의죠? 기후 관련 회의인데요. 기후 관련 네. 회의.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이 네. 두바이에서 열린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에서 기후와 관련돼서 탈탄소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건데 두바이에서 열린다라는 게 좀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기후 문제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데는 이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네. 들자면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딜러들이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악관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도 주말 동안 전해지는 걸 보면 이 전환하려는 속도가 사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느린데 네네. 이걸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충돌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 사우디든 두바이든 산유국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의가 두바이에서 열린다는 게 참 인상적인 거죠. 그러네요. 아마 이 내용에서 아마 그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가로 원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번 돈으로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막이 또 재밌습니다. 무슨 기후 변화 관련한 회의인데 디지털 화폐가 나오네요. 아, 저거는 이제 따로 돼 있는데요. 그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다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 전략은 국내 일정입니다. 국내 일정. 국내 일정이에요. 네네. 그 자막이 잘못했네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떻게 네. 보셨어요? 자, 이제 미국 2년물 네. 금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2년물 금리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조금 장기 시계열입니다. 2020년부터네요. 네. 그리고 저게 이제 빨간색 봉, 파란색 봉이 한 주 동안의 움직임, 금리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난 4월달 이후로 한 번도 저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한 주간 빠진 걸로 예. 치면요. 대략 한 40bp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요. 2년물 금리가요.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4.5%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저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어 포 롱거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믿어주다가 이제 안 믿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제. 네. 하이어 포 롱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지난주에 모두 다 끝났다라고 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월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파월의 얘기랑 상관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완화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완화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화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예. 파월 의장은 할 만큼 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시장의 참가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것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로는. 예. 물론 이 생각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되돌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상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5월이 아니고요. 내년 5월이 아니고 내년 3월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내년 3월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라고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했는데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도 설명드렸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의장이 네. 얘기했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님은 매파 중에 외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가장 예. 무섭게 이야기하는 금리 계속 올려야 되고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이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신 있다. 물가 잡는 건 우리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이미 끝났고 이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주말 동안 곰곰이 다시 살펴보니까 네.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코멘트도 하셨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리 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하.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이면요. 12월, 1월, 2월이잖아요. 네. 3개월, 2월 달까지 계속 낮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3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시장에서 그 눈치를 챈 거죠. 3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월러 이사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 없어도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말이 이제 듣기에 따라서 조금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은 보험적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영어로 이제 인슈어런스 네. 컷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인하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경제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네. 경제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 경착륙을 하겠죠. 예. 그러면 비행기로 따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언젠가는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야 연착륙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지금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시장에서는 벌써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60%죠.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입니다. 이게 정말 매일 바뀌어가지고 저 그림이요. 저 예.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수요일 날 저 지표를 보면서 와 놀라면서 설명드렸던 게 자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나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예. 3월 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소화해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파월도 물어보셨으니까 파월도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있어. 네네. 원론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기존에 했던 발언을 그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보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요. 닉 기자님이 제목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 끝났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연준의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say so라고 돼 있더라고요. say so.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파월 입으로 금리 인하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정리가 돼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말은 그 기자 말은 그거네요. 에이 다 아는데 왜 그러셔 하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고가 아니고 시장의 반응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꼭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가 둔화되었으니까 금리를 이제 낮춘다.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아까 비행기 비행기 기술을 좀 바꿔야겠죠. 네.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되니까. 인플레도 마찬가지였고 네. 미국 경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게 서로 이제 같이 둔화하고 있는데 쿵 쳐박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747 모는 친구가 있는데 하는 말이 네. 이륙은 너무 쉽대요. 아, 어느 정도 활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뜨는데 이 착륙이 만만치 않대요. 맞습니다. 네네. 이 연준은 이제 지금부터 엄청난 재주를 피워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매우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우 잘한 네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9%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어쨌든 뭐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난 위기 없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 잘했는지 뭐 바이든이 잘했는지 물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대응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착륙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 계시는 많은 참가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단어는 이제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끝났는데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가능성은 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0%라는 건 없잖아요. 혹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매우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뉴욕 연준에서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 공급망 지수라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유는 2가지였어요. 경기가 너무 뜨거웠기도 했지만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배가 계속 기다리고 그랬죠. 있고 등등 이런 문제들을 공급망 지수,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수를 트래킹해 보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높아서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지금은요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망 때문에 생기는 물가 안정이 향후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확인이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역으로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번에 확실히 잡혔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한 3개월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내년을 생각해 보면 이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5%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이야기를 못 하는 거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주말 동안 또 나와서 또 아직 그러더라고요. 금리 인하 안 끝났다라고 금리 인상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나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다이먼 CEO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건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건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해버리면 네. 또 경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상반기 넘어서서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능성은 한 5%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망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고 예. 금리를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경우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4분기 때부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 이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데, 이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연착륙을 확인하면서 금리를 천천히 낮출 거냐, 아니면 보험적 인하라고 해서 먼저 낮출 거냐인데, 보험적 인하로 해서 먼저 낮추는 경우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확인하면서 낮추는 경우가 그 다음에 안 좋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경착륙,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다시 금리를 올린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뉴욕 증시 보면 사실 11월 한 달 놓고 봤을 때 나스닥 상승률이 괜찮았는데 12월 들어서 약간 또 분위기가 달라진 게 다우지수가 또 간밤에 연고점을 경신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예. 가져왔는데요. 나스닥과 다우의 움직임을 올해 이제 쭉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인 네네. 것 같고요. 나스닥이 먼저 최근에 빨리 올랐고 다우가 이걸 따라잡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이 좀 빠른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 다우가 최근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네. 나스닥에 상장되는 대표 주식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서 유가하고 금의 반응인데요. 자, 이 그림은 유가는 빠지는데 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죠. 완전히 크로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통화를 해지하려는 그런 수단들이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 유가 차트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요새 말빨 안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준 파월 의장도 말빨이 안 쓰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 뭐 90만 배럴인가 100만 배럴 가까이 더 한다고 했는데도 뭐 하루에 2%씩 툭툭 빠져버리니 네. 적어도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구속력이 있는 감산도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는 또 계속 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얘네들이 다 지킬지도 모르겠고 네. 오펙 플러스 외에 있는 국가, 예.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일 텐데 예. 미국에서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원유에 대한 생산량이 오펙이 담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게다가 수요도 둔화된다고 하니 이거는 유가 입장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에 적용해 보면 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물가가 튀는 그런 리스크를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주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제가 2년물 금리를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제대로 한번 빠졌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사람들도
빠지면 아, 그래 다시 한번 베팅 더 해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식의 그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걱정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이제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 중에서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4만 불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어제 보내드렸는데 4만 불을 돌파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저건 이제 주봉이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이게 쭉 올라오고 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연간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니까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많이 올랐고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여기 한 25,00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의 금융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한 2,000분 정도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55%가 나는 비트코인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을 실제로 들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든 혹은 반감기가 오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는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는 분할로 하서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내 금융자산 중에서 비중을 뭐 1%면 1%, 2%면 2% 조금씩이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연준, 뭐 미국,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재미있게 이제 유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유럽에서 유럽 재무부 장관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각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예정이냐면요.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뭘 솔직하게 얘기할 거냐면은 약간 이게 좀 코미디거든요. 좀 코믹을 언제는 솔직 안 했나 보네. 코믹스럽게 이제 이제 1993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93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생길 때 네덜란드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도시에서 조약을 하나 했는데요. 저 그림이 뭐냐면 이제 책 그림이에요. 책이에요. 저게.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조약이 저 정도 된다는 네, 그러니까 저 두께가 보이시나요? 네. 엄청난 두께죠. 엄청나네요. 네, 저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저 뭐냐면은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하자. 한 국가가 쓰는 재정 적자가 어떻게 3% 이상 하냐? 3% 이하로 만들자. 처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각국의 부채는 60% GDP의 60%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자라는 게 이제 조약입니다. 30년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났을 때도 우리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30년을 살다 보면 잘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적자와 부채의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자 3% 넘지 말자라고 약속했지만 밥 먹듯이 깨지고 있죠. 밥 먹듯이.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뭐 할 것 없이 실제로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자 3% 넘지 말자라는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것은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각 국가들, 우리 이제 미국 부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각 국가별로 부채의 규모가, 정부 부채의 규모가 GDP의 60%를 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을 지키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유럽의 전체 국가의 평균적으로 GDP는, 그러니까 부채의 규모는 GDP의 100% 정도 됩니다. 90%. 평균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는 140%입니다. 이미 다 넘었네요. 이게 민망한 거죠. 네,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정도가 가장 그나마 6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65%이고요. 저게 이제 물론 각 국가별로는 다 이걸 낮출 거야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낮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나마 이제 프랑스는 최선을 다해도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미국의 부채 한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는 사이에 그들이 정해놨던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그냥 아무 그런 가책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지난 뭐 코로나 때는 그래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었지라는 게 있었고 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그래 전쟁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가스를 밸브를 잠근다고 할 때는 가스 밸브를 잠근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유럽에 있는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래? 우리 약속했던 거 어떻게 할까? 지금 그냥 약속 그냥 다시 정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비트코인 이야기하다 일로 넘어왔거든요. 네. 예. 네.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태어난 것도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가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못 믿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다양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독일에서 그래 더 낮춰 그래서 재정 적자를 봐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통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한은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한은 총재님이 기자분들이 질문에 약간 발끈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최근에 가계부채 계속 올라가는데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총재님이 약간 발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가계부채 줄이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줄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요 네. 단 한 번도 GDP 성장률보다 더 낮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가계부채는요 예.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가계부채가 줄어든 경우는 1998년에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 가지고도 뭐라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할 말 없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들게 만들려고 그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계부채가 문제 없다라는 걸로 한은 총재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면 또 오해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계부채 증가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네.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예. 거예요. 줄이는 건 못한다. 대신에 속도를 줄이는 거지. 속도를 최소한 GDP의 성장률 정도 이하로는 줄이는 게 맞지. 이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정책을 쓰면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날걸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집값 급락하죠.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를 더 빌려야 될 것 같아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끈하실만 했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재무부 장관들 예. 유럽 재무부 장관 모여서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네.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재정 적자 어떻게 할래? 부채 어떻게 줄이자고?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0.47%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516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72,6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가 0.6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3,2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600원. LG화학이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48만 4천 원. 네이버가 0.97%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20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에 이제 5년 동안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또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비중 축소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고부담이다,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21% 급등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4만 원이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호가는 14% 넘는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호가는 에코프로 머티가 15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에코프로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호가로 봤을 때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머티는 급등이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 HN 9%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행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예상되고 포스코 DX가 4% 하락이 예상됩니다. LNF 2.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500원이죠. HLB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만 1,8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HPSP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8,0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3%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8만 1,100원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또 급등 예상되는데 또 장중에 어떤 좀 나타날지 좀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뭐 재밌는 판이 펼쳐진 거죠. 에코프로 그룹 자체도 그렇고 주가를 어떻게 하면 주가를 띄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회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많은 또 투자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화끈한 또 이렇게 변동성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비트코인 얘기하시면서 유로존 재정위기하고 그 캐캐묵은 마스트리트 조약까지 다 들고 나오셨는데 이래저래 비트코인 사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어느 거래소에서 살까요? 혹시나 거래소 없어질까 봐.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거의 이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을 자기가 보관하겠다. 못 믿는다. FTX도 못 믿고 뭐 오피트 망할지 어떻게 아냐. 바이낸스도 못 믿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개인 지갑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 지갑을 사실 개인 지갑에 넣어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 지갑에? 네, 개인 지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워런트를 승인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 실물을 우리가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증권사에 거래소에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 실물을 그냥 내 여기다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거는 틀릴 염려 없어요. 해킹 당하거나. 해킹 당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갑을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거래소를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국내 거래소는 그래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정리될 만큼 됐나요? 네, 정리될 만큼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랫동안 아마 안 보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긴 할 텐데 반드시 필요한 거는 목표로 하는 정도의 비중을 정해놓고 분할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막 써셨다가 또 급락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뭐 지금 이제 사실 앞서 저희가 뉴욕 증시는 봤을 때 이미 뭐 산타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국내 증시 보니까 오늘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빠지는데 주가가 못 오르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도 조금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섹터들 중심으로 뭐 2차 전지가 오늘 개별 호재가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전망하고 전략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4월 정도 때까지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도 실제로 중요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해.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해라는 압박이 계속 더해질 거기 때문에 파월이 아무리 세게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서 오히려 파월의 얘기는 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금리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요. 최근에 좀 사잖아요. 네네. 이거 공매도 금지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하고는 무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에서는 이제 월가에서는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미국만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네. 내년에는 다른 나라도 좋지 않겠냐. 달러가 안정되고 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주식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봅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다우 지수는 36,00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지금 상승세,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12월 들어서 첫 거래일은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됐고요. 이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시장에서는 시장 반응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고용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변수들 중에 하나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7% 상승입니다. 2,523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 호가와는 또 다르죠. 강보합권 8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넘게 올라갑니다. 72,800원, 7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 0.8% 상승 중입니다. 133,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올라갑니다. 433,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올라갑니다. 716,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9% 상승합니다. 5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183,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0.3% 하락합니다. 85,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76,500원이고요. LG화학이 0.2%, 0.7% 올라가네요. 49만 원. 그리고 네이버가 1.2%, 0.9% 상승합니다. 2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 SK 지금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18%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밖에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고려아연이 4%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5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사실 이제 금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늘 또 고려아연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요소수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요소수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보여줍니다. KG케미칼이 18%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7,920원. 유니온 머티리얼이 7.5% 상승합니다. 2,860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5% 강세고요. TKG 휴캠스도 3.7% 올라가고요. 유니온도 지금 8.6% 올라갑니다. 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요소 한국 수출 일부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서 이렇게 되면 요소수 풍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또 요소수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테마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자, 그 밖에 이제 보게 되면 해운주들 강세 보여줍니다. 최근에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또 벌크선 운임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주들 강세 보여줍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7% 넘게 올라갑니다. 2,430원이고요. 대한해운도 7% 넘게 올라갑니다. 2,170원. 그리고 펜오션도 4.8% 강세고요. STX 그린 로지스도 5% 상승하고요. HMM도 1% 이상 올라가면서 16,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STO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STO 관련주들이 좀 올라줬는데 오늘 보게 되면 K옥션이 19% 급등하고요. 갤럭시와 SM도 18%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도 7.5% 상승 중이고요. 서울옥션도 6.9% 7% 강세고요. FSN도 2% 상승합니다. 그밖에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와 머니트리, 핑거가 5%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15% 급등하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게 전고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4% 강세고요. 천보 3.4% 올라갑니다. 그밖에 이제 삼성 SDI도 1.7% 올라가고요. CIS도 1.7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늘 올라가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하고 이제 STO 관련주들이 좀 일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확인해 보죠. 에코프로비엠이 26% 급등합니다. 지금 닷새 연속 상승 중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35만 1,500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 SDI에 5년 동안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3.4% 하락하네요. 69만 9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올라가고요. 포스코 DX가 2.4% 강세입니다. LNF가 6% 넘게 올라갑니다. 18만 8천 원이고요. HLB가 지금 0.9% 상승합니다. 3만 2천 원. 알테오젠이 2.7% 약세고요. 그밖에 뭐 HPSP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15억 원, 22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7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0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6억 원,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환율 보시게 되면 지금 9원 40전 하락한 1296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환율은 지금 뭐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거나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엔원 재정 환율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엔 환율은 지금 146엔대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원은 오히려 뭐 860원 하던 게 885원까지 왔으니까 바깥에서 달러 약세되는 거에 비해서 뭐 엔화 강세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네. 원화 강세 폭은 조금 제한적인 뭐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데 쫓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지금 환율 하락이나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세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이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죠. 예. 야, 오늘 근데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대단하네요. 개인 예. 항상 이렇게 매수 매도 물량 보면은 지금 뭐 시장 열린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기관이 제일 약하네요. 기관 뭐 지금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뭐 730억 매수에 뭐 535억 매도 이루고 있고 외국인이 2486억 매수에 1958억 매도인데 개인은 5228억 매수에 5925억 매도 이러니까 이 지금 우리 64%인가 그래요 지금 개인 비중이. 네네. 우리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예, 예. 개인들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고 보니까 예. 종목이고 하네만. 예. 아니 STO 관련주 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STO 관련해서 이제 올 초에 네. 이슈가 한번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다룬 STO가 적이 있었는데 STO. 뭐죠? STO라는 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IPO랑 비슷하게 IPO 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PO가 이니셜 오퍼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되는 거잖아요. 네. STO도
일종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증권화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저 겁니다. T가 토큰입니까 혹시? 네, STO,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하겠다라는 거죠. 토큰화. 토큰화하겠다. 그리고 STO라는 것을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작년 네. 말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네. 네네. 앞으로의 금융의 미래는 STO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리 핑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그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이제 증권 그 거래소에 있는 많은 증권들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틀 후의 결제가 아니고 그냥 바로 결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훨씬 기술이 어드밴스된, 그러니까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미술품이죠. 네. 미술품을 증권화해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품을 누구나 갖게 해준다. 이게 참 꿈만 같은 이야기고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싶긴 한데 지금 아마 한 최근 1년 동안 많은 증권사나 아니면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2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라든지 이런 게 정비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네. 어렵고 네. 이 STO라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완전히 안착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관심이 한번 이렇게 올 때마다 네. 주가는 움직일 수 있고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워낙 그 블랙락의 CEO가 이야기할 정도로 큰 띠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좋은데요.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STO 하면 또 그 토큰과 관련해서 한참 또 예전에 NFT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네네. NFT 관련주. NFT와 STO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예, 게 예. STO는 증권이잖아요, 증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예. 만드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NFT는 좀 더 탈중앙화돼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증권이니까 증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증권이니까 규제를 받고 우리가 만든 그 규제를 꼭 지켜라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 NFT는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네네. 훨씬 더 자유로운 대신에 좀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게 제도가 적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이유는 그 STO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고 규제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걸 규제 하에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시장에 도입이 되긴 할 텐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러고 보기에는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라 할까 테마라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지난 몇 년 동안 휩쓸고 갔네요. 네. NFT 할 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이런 거 맞았죠 NFT가. 혹시나 NFT. 저 우리 이효석 이사가 방송 중에 이제 카메라에 안 잡혔을 때 코를 파고 있는 걸 내가 찍었어. 아, 네. 이거 대박 날 수 있는 거죠 NFT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런 이제 거였죠. 뭐 그런 디지털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라는 개념이고 네. 원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온 거고 네. 어떻게 그 NFT 시장은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것도 역시 아무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관심이 없어. 네,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꾸준히. 있어요. 꾸준히. 특히나 지금 미술품을 NFT화 해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를 경제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경제라는 걸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거래를 다 합친 게 경제예요, 그냥 GDP예요. GDP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거래, 개인들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거래, 정부와의 거래 다 합친 거예요. 네. 라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많이 하면 돼요. 하던 거래를 좀 더 많이 해도 되고 안 하던 거래를 해도 되는데 이 안 하던 거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안 하던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과학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거고 NFT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하던 거래, 그러니까 사고 팔지 않았던 디지털 에셋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쭉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 예. 발표되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UAW라고 해서 자동차 전미협회에서 파업을 했다가 예.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의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아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9%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인자 수죠. 구인자 수와 실업자 수를 비교한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하나 설명드려 보면은 구인자 수를 일자리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다시죠. 일자리를 구인자 수로 나눈 개념인데 일자리가 구인자 수보다 더 많으면 예.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없는데 네. 일자리가 많으면 고용 시장이 뜨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뜨거운 정도를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운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고용 시장은 지금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예상하고 있기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정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이렇게 지수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하나 있던데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2022년 8월 고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많을수록 위쪽,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많을수록 밑에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 특징은 하늘색이 남색보다 빨리 내려왔다라는 거죠. 하늘색이 뭐냐면은 신흥국이고요. 예. 신흥국. 네, 그리고 이제 남색이 선진국입니다. 네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무슨 얘기를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목욕탕에 가가지고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못 참고 나간 거죠. 예. 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네. 금리 너무 높고 힘들어가지고 먼저 나간 겁니다. 네. 파란색 선처럼 먼저 나간 거예요. 금리 인상 그만하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더 예. 내려간 거죠. 예.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제 어떻게 반영될지를 보셔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남색선도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언제 이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